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33평 아파트. 그곳은 김순자 여사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켜온 이 공간에서 그녀는 두 아들을 키워냈고 손자들의 웃음소리도 함께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 그 따뜻했던 추억의 공간이 가족을 갈라놓는 화근이 되어버렸다. 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형제. 첫째 김민수와 둘째 김민호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공기는 무겁고 팽팽했으며 어머니 순자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 혼자서 이런 큰 집에 계실 이유가 있어? 첫째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둘째 민호는 형의 말에 즉각 반발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며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 역력했다. 형이 무슨 권리로 어머니 집을 처분하자고 해? 이건 어머니가 결정할 일이야. 권리. 나는 장남이고 그동안 어머니를 가장 많이 모셨어. 명절 때마다, 어머니 아프실 때마다 누가 달려왔는지 생각해봐.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의 주장에는 억눌린 불만이 가득했고 마치 그동안의 모든 희생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듯했다. 순자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지만 두 아들의 격한 분위기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서성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고 평생 사랑으로 키운 두 아들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다. 형이야말로 지금까지 어머니께 얼마나 신경 써줬어?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가 가기 바빴잖아. 민호의 반박은 날카로웠고 형에 대한 오랜 섭섭함이 터져 나오는 듯했다. 그건 민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곧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내가 회사 일로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그래도 매달 용돈은 꼬박꼬박 드렸어. 용돈? 민호가 비웃듯 말했다. 그게 얼마나 돼? 50만 원? 100만 원?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직접 모시고 있어. 순자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다. 두 아들 모두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사랑보다는 탐욕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어쨌든 이 집은 너무 커. 어머니 혼자 관리하기도 힘들고 시세도 많이 올랐잖아. 지금 팔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민수는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해 본 듯한 자신감으로 말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설마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자는 건 아니겠지? 민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는 형의 진짜 속셈을 의심하고 있었다. 양로원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는 곳으로 모시고 우리가 생활비를 드리면 되잖아. 우리가 형이 얼마나 낼 건데? 나는 매달 400만 원 정도는 가능해. 민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400만 원? 형이 감당할 수 있겠어? 두 형제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서로를 비난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평생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가 이렇게까지 날선 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순자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그럼 너는 얼마나 낼 수 있는데? 나는 500만 원도 가능해. 아니, 더 낼 수도 있어. 500만 원? 민수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너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어? 형보다는 여유 있어. 민호의 대답은 자신만만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이때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얘들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두 아들의 경론에 묻혀버렸다. 어머니, 잠깐만요. 우리가 얘기하는 중이에요. 순자는 다시 침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자신을 위한다고 말하는 두 아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더 크게 느껴졌다. 형제의 대립은 계속되었고 집안의 평온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가족을 갈라놓을 수 있는 심각한 갈등의 시작임을 순자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첫째 민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아내 영희와 마주 앉았다. 거실 소파에 앉은 영희는 남편의 표정만 봐도 오늘 어머니 댁에서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어떻게 됐어? 영희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시어머니의 아파트를 현금화했을 때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넥타이를 풀었다. 민호가 생각보다 강하게 반발해. 자기도 돈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야. 얼마나 낸다고?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 영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500만 원.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돈으로 사업한다고 돈만 축 내더니 갑자기 여유가 생겼다는 거야? 민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동생이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을 지켜봐 온 그였기에 민호의 호언장담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다. 우리가 먼저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도련님보다 우리가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드려야 해. 민수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 그가 어머니께 약속한 월 400만 원이라는 금액도 현재 그의 상황으로는 쉽지 않은 액수였다. 몇 달 전 민수는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이미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머니의 생활비까지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조차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회사 상황도 좋지 않은데. 라고 중얼거렸지만 영희는 그의 말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더욱 어머니 아파트가 필요한 거잖아. 아파트 판 돈이면 당분간 여유롭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가 동의하셔야 하는데. 그건 우리가 잘 설득하면 돼. 어머니도 혼자서 그 큰 집 관리하는 게 힘드시잖아. 게다가 나이도 있으시고. 영희는 이미 머릿속으로 설득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효부의 모습을 연기하면서 아파트 처분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내일 다시 어머니께 찾아가서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이번에는 내가 같이 갈게. 민수는 아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가 함께 간다면 어머니 설득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묘한 불안감도 느끼고 있었다. 정말로 이것이 어머니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욕심일까 하는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믿고 따라주실까? 당연히 그러셔야 해. 우리가 누구야? 장남 내외잖아. 게다가 그동안 어머니께 얼마나 잘했는데. 영희의 자신감은 넘쳤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계산된 냉정함이 숨어 있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에 가까웠다. 다음 날 오후 민수 부부는 순자의 집을 찾았다. 영희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을 가져왔고 얼굴에는 상냥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응. 괜찮다. 고생했구나. 순자는 며느리가 가져온 반찬을 보며 고마워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어제 두 아들의 다툼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오늘 장남 부부가 함께 온 것도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어머니, 저희가 어제부터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다. 혼자서 이렇게 큰 집에 계시는 게 정말 안전할까 하는 걸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을 듣으며 어제 아들들의 대화가 떠올랐다. 결국 이 문제로 다시 얘기하러 온 것이었다. 며느리야. 나는 아직 건강해.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물론 어머니께서 건강하시죠. 하지만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죠? 밤에 갑자기 아프시거나 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건가요? 영희의 걱정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순자는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어머니, 요즘 이 동네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지금이 파는 타이밍일지도 몰라요. 집값. 네, 지금 팔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어머니께서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민수도 아내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 어머니, 저희가 매달 생활비를 드릴게요. 4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아들의 말에 의문을 품었다. 민수의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녀였기에 갑자기 4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낼 수 있다는 말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민수야. 너희 형편에 그런 돈이 있니? 민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거짓말로 둘러댔다. 네. 어머니, 제가 요즘 투자도 잘 되고 있고 회사에서도 승진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 없으세요. 사실은 정반대였다. 투자로 큰 손실을 입었고 회사 상황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고 무엇보다 아파트 처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순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정말로 아들이 말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했다. 민수 부부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어려 있었다. 장남 부부의 방문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음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둘째 민호가 퇴근길에 들른 것이었다. 평소 같았다면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응. 고생했구나. 민호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다. 어제 형과의 격한 말다툼 이후 어머니가 많이 상심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형이 오늘 다녀갔다면서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민호는 어머니의 침묵 속에서 형이 무슨 말을 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형이 또 집 얘기했죠? 이노야. 순자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민호는 이미 감정이 격해져 있었다. 어머니,
형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형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저는 알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형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형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고 있었다. 동창회에서 만난 형의 직장 동료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리고 형이 최근 들어 돈 얘기를 자주 꺼내는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형이 400만 원 드린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니, 형이 지금 그런 여유가 있을 것 같으세요? 순자는 둘째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그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형은 주식으로 큰 손실을 봤어요. 제가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400만 원씩 낼 수 있다고 하겠어요? 민호의 폭로는 순자에게 충격이었다. 오늘 오후 민수가 투자가 잘 되고 있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다. 정말이니? 네, 어머니. 형이 어머니께 거짓말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요. 민호는 계속해서 형의 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형에 대한 질투와 경쟁심도 함께 묻어 있었다. 형이 아파트를 차지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를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정말로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도 돈을 내겠다고 했지. 네, 500만 원도 가능해요. 아니, 그것보다 더 낼 수도 있어요. 민호의 자신만만한 대답 뒤에는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사실 그의 경제 상황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최근 시작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고 있었고, 초기 투자금으로 빌린 돈의 이자도 부담이 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며칠 전 사업 파트너가 갑작스럽게 발을 빼면서 모든 부채가 그에게 떠넘겨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사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형에게 아파트를 빼앗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민호야, 너희 사업은 잘 되고 있니? 순자의 질문에 민호는 순간 당황했다. 어머니의 예리한 눈빛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네, 어머니. 요즘 온라인 쇼핑 시장이 좋아져서 매출이 늘고 있어요. 곧 사업을 확장할 계획도 있고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다. 특히 형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는 없었다. 사실 어머니,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욱 큰 거짓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저희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큰 투자를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머니 생활비는 문제없이 드릴 수 있어요. 순자는 둘째 아들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워했다. 오늘 하루 동안 두 아들 모두에게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둘 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업 확장에 돈이 필요하다는 거니? 민호는 어머니의 추궁에 더욱 정교한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어머니, 요즘 온라인 시장이 워낙 빨리 변해서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급하긴 하지만 그럼 내가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쓰겠다는 거니? 순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금세 자신의 의도가 들통날까봐 당황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형처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지만 민호의 변명은 설득력이 부족했다. 그 역시 형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아파트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두 아들 모두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확실해지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효도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포장에 불과했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계속 살면 안 될까? 물론 괜찮아요. 하지만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형과 비슷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크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결국 민호도 형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민호야, 너도 형과 같은 생각이구나. 순자의 실망스러운 목소리에 민호는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형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같은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걱정해서. 그만해라.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깊은 실망과 상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어머니 앞에서 한 거짓말들이 그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커져갔다. 실제로 그의 사업은 거의 망해가고 있었고 빚쟁이들의 독촉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사실 민호는 지난주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사업 자금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기존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한 돈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마지막 카드로 어머니의 아파트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형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만약 형이 먼저 어머니를 설득해버린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었다. 먼저 어머니를 설득해야 했고 형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했다. 민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형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계산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민수의 집에서는 부부간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민수와 영희, 그들의 얼굴에는 오늘 하루의 피로와 함께 무언가 음모를 꾸미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오늘 어머니 반응이 어땠어? 글쎄, 쉽게 동의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민호가 또 방해하고 있어. 영희는 시어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짜증을 내며 다리를 꼬았다.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아파트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자산이었다. 도련님이 뭐라고 하던데? 자기가 500만 원씩 드릴 수 있다고 하더라. 허풍이겠지만 500만 원. 영희가 비웃듯이 말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돈으로 사업한다고 설쳐대더니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영희는 시동생의 경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져와서 자랑하던 민호였지만 그 중에서 제대로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데 당신 정말로 400만 원씩 낼 수 있어? 민수는 아내의 질문에 순간 당황했다. 사실 그도 그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단 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중요해. 그 다음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영희는 남편의 애매한 대답에 불안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할 거야? 건강 문제를 계속 강조해야겠어. 그리고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도.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심리를 파악하고 있었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고 자식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그런 점을 이용한다면 설득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어머니랑 더 가까워져야겠어.
자주 찾아뵙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그래. 그게 좋겠어. 영희의 계획은 정교했다. 먼저 시어머니의 신뢰를 얻은 다음 서서히 아파트 처분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동생 민호보다 자신들이 더 믿을 만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겠다는 전략이었다. 한편 강남구에 살고 있는 민호의 아내 수진도 비슷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시어머니의 아파트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수지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의 아파트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33평 아파트는 웬만한 로또 당첨금보다도 가치가 있었다. 그런 아파트를 형님 부부와 나누어 가진다면 그들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도 한 번에 해결될 것이었다.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즉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았다.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형이 먼저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형님이 먼저요? 그럼 안 되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수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제가 형님 댁보다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뵐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드리고요. 민호는 아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추악한지도 깨닫고 있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라는 것을. 당신, 그런데 정말로 500만 원씩 낼 수 있어요? 민호는 아내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는 지금 당장 50만 원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단 어머니를 설득하고 보자.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보자. 수진도 남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아파트만 손에 넣는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부터 두 며느리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다. 영희는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서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과 나물을 사들고 찾아갔다. 어머니, 좋은 배가 나와서 가져왔어요. 고마워라. 그런데 자꾸 이런 거 사오지 마라.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과일을 깎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 어머니,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지 자꾸 깨더라. 혹시 무서우시지는 않아요?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영희는 시어머니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혼자 있을 때의 안전 문제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 그럴 때 좀 무섭지.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걱정이 돼요. 영희는 시어머니의 대답에 속으로 기뻐했다.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키워나간다면 결국 아파트를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었다. 오후에는 수진이 찾아왔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떡을 들고 왔는데 영희가 아침에 과일을 가져온 것을 의식한 듯했다. 어머니, 맛있는 떡 사왔어요. 수진아, 너도 고맙구나. 수지는 형수가 이미 다녀간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거실에 배 껍질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니, 형수님이 다녀가셨나 봐요? 응. 아침에 왔다 갔어. 수지는 속으로 경쟁심을 불태웠다.
형수보다 더 자주, 더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찾아뵈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실 텐데. 고맙다. 하지만 순자는 며느리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순수한 효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깨달아가고 있었다. 두 며느리 모두 평소보다 훨씬 다정했고 자주 찾아왔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진정한 애정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며느리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영희는 시어머니의 병원 동행을 자처했고 수지는 집안 청소를 도맡아서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에는 아파트에 대한 욕심이 숨어 있었다. 어머니, 이 집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 한 30만 원 정도 되나? 30만 원이나요? 정말 부담이 크시겠어요. 어머니,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나오죠?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경제적 부담을 각인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너무나 뻔했고 순자도 이를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홀로 집에 앉아서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갑작스러운 관심,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아팠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결국 자신의 재산만을 노리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가식적인 효도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그 소란스러운 며칠이 지나고 순자의 집에는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평온한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 마치 폭풍 전의 정적처럼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감도는 침묵이었다. 순자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셨다. 33년 동안 지켜온 이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남편과 함께 이사온 이 아파트에서 두 아들을 키웠고 그들이 결혼해서 나간 후에는 홀로 지켜온 공간이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해맑은 웃음이 담긴 사진들, 두 아들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손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언제부터 이 따뜻했던 가족이 서로의 이익만을 챙기는 차갑한 관계로 변해버린 것일까? 옛날이 좋았지.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진 속 어린 아들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동안 순자가 꿈꾸던 노후는 단순했다. 건강하게 이 집에서 살면서 가끔 아이들이 찾아와 함께 식사하고 손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거창한 바람도 큰 욕심도 없었다.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소박한 꿈마저 위태로워 보였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눈에는 자신이 더 이상 사랑받아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보이는 것 같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순자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랐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안부를 묻는 자식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현관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들들이나 며느리들이
또 아파트 이야기를 꺼낼까봐 불안했다. 그들의 방문이 더 이상 반갑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웠다. 순자는 부엌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쓸쓸함을 느꼈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던 식탁이 이제는 너무나 넓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적막함 속에서 오히려 평온함을 찾기도 했다. 누구의 시선도, 가식적인 친절도, 계산된 말들도 없는 조용한 시간이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까? 그녀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자문했다.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이 어렸을 때 아팠을 때면 밤새 간병했고 학비가 부족하면 자신의 것을 팔아서라도 대학을 보냈다. 결혼할 때는 혼수를 마련해 주기 위해 적금을 깨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위한 것이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자식들을 키웠고 그것이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자식들이 그 사랑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줄은 몰랐다. 며칠이 지나면서 순자는 새로운 일상 패턴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체조를 하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저녁에는 집에서 조용히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순자는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자식들의 방문이 뜸해진 것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들의 가식적인 관심보다는 진정한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아침, 순자는 평소와 다른 결심을 품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시청 근처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향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주택연금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직원에게 말하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상담 직원은 친절하게 순자를 응대했다. 어르신 주택연금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어르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73살입니다. 그러시면 충분히 신청 가능하신 연령대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직원은 주택연금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라는 것,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것, 사망 후에는 상속인이 집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는 것들을 순자는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인터넷과 책을 통해 어느 정도 공부를 해둔 상태였다. 어르신 댁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직원. 강남구예요. 아, 그러시면 아파트 가격이 상당할 것 같네요. 정확한 감정평가를 받아보셔야겠지만 매월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꽤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은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였다. 순자의 아파트 예상 가격과 나이를 고려할 때 매월 4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400만 원요? 그 금액을 듣는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첫째 아들이 약속했던 금액과 비슷했지만 이쪽은 평생 보장되는 돈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확실한 제도였다. 네, 물론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받아보셔야 알 수 있지만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순자는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집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후에 상속이 제한된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순자가 각오한 부분이었다. 자식들이 내 재산만 노리고 있다면 굳이 물려줄 이유가 있을까?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많은 생각에 잠겼다.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면 아들들에게는 큰 충격일 것이다. 그들이 노리던 아파트를 더 이상 상속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자식들의 가식적인 효도에 의존하며 눈치를 보며 살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순자는 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였다.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갔고 감정평가 신청도 함께 했다.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께는 말씀드리셨나요? 아니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직원의 조언에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결정할 일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 달 후 주택연금 승인 통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했다. 순자는 그 서류를 보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실감했다. 매월 420만 원씩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될 예정이었다. 첫 번째 연금이 통장에 입금되던 날 순자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거짓된 친절에도 기대지 않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다. 420만 원 중에서 생활비로 200만 원, 의료비로 100만 원,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에 사용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가보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취미 활동도 더 다양하게 해보기로 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더 이상 자식들이 언제 찾아와서 아파트 이야기를 꺼낼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이미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연금을 받은 지 일주일 후 민수가 어머니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급박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어머니, 혹시 최근에 은행이나 어디 다녀오신 일이 있으세요? 순자는 아들의 질문에 조금 놀랐지만 태연하게 대답했다. 왜? 아니, 그냥 혹시 누가 어머니께 이상한 제안이라도 했나 해서요. 민수는 며칠 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어머니의 아파트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 어머니, 혹시 주택연금 같은 거 신청하신 건 아니죠? 순자는 아들의 직설적인 질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 했어. 뭐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어머니, 왜 그런 중요한 일을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하셨어요? 상해. 너희들이 나한테 상의했니? 순자의 반문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고 싶어. 민수는 곧바로 민호에게 연락했고 형제는 다시 어머니 집에서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공통의 적에 맞서는 상황이 되었다. 어머니, 주택연금을 취소할 수는 없나요? 왜 취소해야 해?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달 생활비를 드린다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순자의 질문에 두 아들은 당황했다. 어머니가 자신들의 거짓말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다. 엄마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 거야. 너희들도 각자 너희 가정만 잘 챙기면 돼. 그날 이후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방문은 뜸해졌다. 더 이상 노릴 것이 없어진 이상 굳이 가식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자는 오히려 홀가분했다. 진짜 효도와 가짜 효도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순자는 새로운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같은 처지의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거짓된 친절에 속을 필요도 없었다.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다. 어느 저녁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자식들의 욕망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를 찾은 한 여인의 평온한 얼굴이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녀의 혼잣말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있었다.